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올 정도로 자영업은 위기 그 자체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미래 전망이 좋을 리가 없죠. 실제 자영업자의 6개월 뒤 경기 전망이 지난달보다 큰 폭으로 악화되고 봉급 생활자와의 경제 전망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폐업 100만 명 시대,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경기 전망은 암울합니다. 특히 6개월 뒤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자영업자가 월급쟁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7월 경기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는 자영업자와 봉급 생활자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더 많이 하락해 봉급 생활자보다 12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이 지수가 100 미만이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인데 한국은행이 두 집단의 전망을 나눠 조사한 이래 가장 크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1%가 넘어 선진국들의 약 2배에 이르는 상황. 불경기 속 제살 깎아먹기식 과당 경쟁과 치솟는 임대료 부담이 겹친 결과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2자릿수 인상까지 결정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내수가 한정돼서 자영업자 수가 늘면 안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최저임금 충격도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가속화된 거예요.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 규제에 한계가 있고 내수와 고용 자체가 살지 않는 상황에서 획기적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사용자 단체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안에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자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특히 지역과 업종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전례 없던 재심의가 실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경제팀에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경청이나 중기중앙에서 재심 요구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고려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소기업계를 포함한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잇따라 노동부에 이의 제기를 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보충 의견까지 제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1988년을 기준으로 모두 23건의 이의 제기가 있어도 정부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고 실제 재심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가파른 임금 인상률이 고용 부진까지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특히 업종과 지역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차등 적용이 재쟁점화하는 양상입니다. 일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을 전체 업종에 대해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생산성과 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형태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고용부는 오는 30일까지 이의 제기를 수렴해 검토한 뒤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죠. 예산이 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1억 원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챙긴 40대가 적발됐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위탁교육 등을 해온 사단법인 대표 41살의 강모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양한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챙겼습니다. 정규직 직원을 구직자인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 취업 프로그램을 듣도록 하고 그 후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꾸며 지원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직원 9명분에 대해 받아챙긴 고용촉진지원금만 5,500여만 원에 달합니다. 또 자신의 아내를 고용한 것처럼 꾸민 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급여 3천여만 원을 타냈고 기존 근로자들을 육아휴직 대체 직원인 것처럼 꾸미거나 정규직 전환 관련 허위 근로계약서를 꾸미는 방식으로 2,300만 원을 타냈습니다. 강 씨가 이렇게 받아챙긴 고용 관련 지원금은 총 1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정부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고용 촉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부정수급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강 씨의 수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학교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에 무자격 강사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비 5,2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수입니다. 지난해 9급 지방직 공무원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5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아직도 5명 중 1명꼴도 안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치단체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여성 지방공무원은 11만 3천여 명. 2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현재 전체 지방공무원의 36%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7급 공채 여성 합격자 비율은 39%로 전년도보다 2.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9급의 경우 여성 합격자가 60%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양성평등 채용제가 적용돼 추가 합격한 남성도 295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유리천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4급 이상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8.5%, 5급 이상은 14% 수준입니다. 다만 6급 이상으로 보면 여성 비율이 30%로 10년 전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위 직급인 5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여성 관리자 비율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여성 간부 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은행들이 일자리는 줄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 업계에 따르면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등 19개 국내 은행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모두 18조 1천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지만 직원 수는 3월 기준 10만 9,989명으로 3년 전보다 7,353명 감소했습니다. 2012년 기준 7,835개에 달했던 영업점도 6,964개로 871개 줄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조만간 대규모 투자, 고용, 사회공헌 계획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6일쯤으로 예상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부회장의 회동에서 평택 반도체 생산 라인 투자를 비롯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의 투자 계획이 모두 1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투자와 연계해 하반기 정기 공채 확대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시장경제시스템 구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편안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이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정부는 다음 달 중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막판 조율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부당행위 근절에 초점을 둔 관련법 개편에 강한 의혹을 보여왔습니다.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사익 편취 행위 및 부당 내부 거래 근절,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법을 더욱 엄정히 집행하는 것. 공정거래법 특별위원회가 공정위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대기업의 부당 관행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제도 개편과 대기업 금융보험사, 공익법인의 순환 출제 규제 강화, 해외 계열사 공시, 사익 편취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재계가 민감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일감 몰아주기 관련 권고입니다. 상장사의 규제 기준을 총수일가 지분율 30%에서 20%로 낮추는 쪽으로 특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위는 또 재벌 2세들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이 의심되는 공익법인 소유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도 권고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전면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완 유지 의견이 선별 폐지보다 더 많은 데다 전면 폐지 의견 제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진 신고 시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 시제는 검찰과 갈등 끝에 정보 공유 근거 마련으로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공정위가 입수한 담합 관련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선결 과제로서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면 개편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한 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정부가 30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분배 개선과 일자리 확충 지원이 골자인데요.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상 부자 증세가 향후 5년간 8천억 원,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은 3조 2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 초점은 문재인 정부의 충격을 준 소득 분배의 개선입니다. 거두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세금인 근로장려금은 내년 334만 가구에 평균 112만 원을 지급합니다. 모두 3조 8천억 원으로 올해의 3배가 됩니다. 자녀 장려금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주고 1인당 지급 한도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립니다. 군산, 거제 등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법인세 소득세를 깎아주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금년 세법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 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이어 추가 부자 증세도 이뤄집니다. 고가주택 3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대 0.8%포인트 오르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높아져 35만 명이 7천억 원을 더 내게 됩니다. 내년분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도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고 파생상품 양도 차익 등 자본 차익 과세도 늘어납니다. 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별로 없는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은 폐지합니다. 개정안대로면 대기업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향후 5년간 8천억 원 늘고 반대로 서민 중소기업의 부담은 3조 2천억 원 줄어듭니다. 세수가 2조 5천억 원 가량 줄지만 정부는 양호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 재정에 큰 부담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또 하나 방점을 찍은 것은 부자와 대기업들의 해외 탈세를 잡아낼 그물망을 강화하는 겁니다. 또 내수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년 넘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는 경우나 중소기업 성과금에는 세금을 깎아줄 방침입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정부는 부자 증세와 함께 부자들의 탈세, 특히 해외 탈세 방지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법인은 물론 개인이 100% 지분을 가진 외국 법인 계좌도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역외 탈세의 핵심 통로인 소규모 해외 법인, 조세 회피 지역 페이퍼 컴퍼니 등을 겨냥한 겁니다. 해외 부동산 거래 미신고 과태료도 최대 10배로 대폭 늘립니다. 또 미신고 해외 자산이 적발된 뒤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자산 20%를 과태료로 내도록 세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모두 역외 탈세 차단을 위한 조치들입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1년간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대상은 10년 넘은 경유차, 감면액은 100만 원 한도에서 개별 소비세 70%입니다. 또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에서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면 노동자는 소득세 50%를 감면받고 회사는 지급액 10%를 세액 공제받습니다. 성과급 지급 촉진을 위한 겁니다. 중소기업 전반에 세금 감면이 확대되지만 가상통화거래소 등 가상통화 취급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소득에는 43년 만에 세금을 물립니다. 내년부터 3천만 원 이상 예탁금과 1천만 원 출자금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 소득의 5%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한편 맥주업계에서 기대했던 맥주 종량세 논의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핫키워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부 지역의 경우 40도까지 기온이 치솟고 있습니다. 잠시만 바깥에 서 있어도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데 건설 현장에선 작업이 연일 계속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준공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설 현장의 특성상 폭염이 왔다고 해서 작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데요. 이 때문에 현장의 근로자들 역시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장 곳곳엔 철근, 콘크리트 등 열에 쉽게 달궈지는 자재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온이 높은 여름에 일하는 것이 상당한 고역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햇빛이 달궈진 철근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겹의 장갑과 팔토시는 필수라고 하는데요. 즉, 체감 기온이 훨씬 높아진 극한의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네, 그렇군요. 게다가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줄곧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는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 정도면 폭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물론 기준은 마련돼 있습니다. 올해 6월 고용노동부에서는 35도 이상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되면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에는 긴급 작업을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5개 작업자 건강보호에 대한 지침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건설 근로자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폭염과 관련한 정부 대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분명 6월에 지침이 내려졌는데 정부 대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니 이건 무슨 뜻이죠? 네, 정작 현장에선 폭염에 대한 근로자들의 안전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토목건축 현장 근로자 23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설문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의 76.1%는 현장에서 폭염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해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여름에도 시원한 물조차 제공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24.1%에 그쳤고 폭염 관련 안전 보건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는 근로자 역시 4명 중 3명 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네, 조사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대다수의 근로자가 폭염과 관련한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휴식 시간이라도 제대로 보장을 받고 있었나요? 네, 6월에 발표된 정부 지침에 따르면 폭염 경보가 내려졌을 땐 1시간 단위로 10분에서 15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쉴 공간은 가까운 그늘진 곳, 그늘막 등으로 이 햇볕을 완전히 차단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일단 1시간 동안 일하면 10분에서 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쉬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한다는 응답이 46.2%, 또 재량껏 쉬고 있다는 응답 역시 45.3%에 그쳤는데요. 뿐만 아니라 휴식 공간에 대해서는 쉴 때 햇볕이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응답자는 26.3%에 불과했고 나머지 73.7%는 아무 때서나 쉰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더운 시간대인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긴급 작업을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85.5%의 근로자가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도 중단 없이 일한다고 응답해서 현재 건설 근로자의 작업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제는 이렇게 끓는 더위에서 안전 지침도 지켜지지 않은 채 일하게 된다면 근로자들의 건강에도 큰 무리가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48.4%의 응답자는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너무 더워서 작업 중단을 요구해도 그 요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14.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결국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세종시에선 보도블록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한 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고 21일에는 지상 50m 높이에서 작업하던 타워 크레인 운전자가 폭염에 탈진해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현재 내려진 정부의 지침은 권장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열사병 예방 등 건설 현장에 대한 각종 정부 지침을 보완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8월이 시작되면 지금보다 더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건설 근로자뿐만이 아닙니다. 주차 관리요원, 택배 배달원, 환경미화원 등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폭염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안전 대책이 나와서 폭염 속에서도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채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